하루는 컴퓨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이.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들고 그 아무도 안 쓰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컴퓨터 게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실실거리면서 들어갔어, 그 2층 침대.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이제 노트북을 딱 켰지. 응. 근데 킨 순간 갑자기 막 이러는 뭐야? 거야.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람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트북 버리고 그냥 나갔어. 그리고 다음날 혼났어. 그렇게 하고 어. 혼나고 끝이었어? 혼났어.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무서운 괴담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혹시 네. 내가 처음으로 읽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맹수가 먼저? 자, 이것은 저희 시청자분의 실제 겪었던 사연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사연의 제목은 노크입니다. 네, 넉넉. 노크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누가 방금 두드렸어? 방금 똑똑똑 했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두드렸는지. 제가 제가 한 거 맞고요. 아,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자 분위기 잡고. 이것은 제가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때쯤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저는 주변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주 가던 길인데도 묘하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할까요? 이게 왜인지 이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바로 그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3층 정도의 높이의 창문이었어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 창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가 특이하냐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묘하게 어둡게 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그림자처럼. 아무리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윤곽이나 피부색도 구분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또다시 묘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다시 보면 안 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 창문을 다시 올려다봤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떡해. 뚜둥!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자기 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쪽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어루만지듯이 노크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눈을 내리깔고 멀지 않았던 학원을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는 그 사람한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날 시간이 흘러서 좀 어둑해질 무렵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나설 때쯤 또 다시 아까 느꼈던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따라오는 사람이라든지 수상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기분이랑 절대 곧바로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동시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고민은 했지만 저는 동네를 이리저리 돌기로 했어요. 아니 왜 집에 바로 안 가? 무서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니. 밖에 있는 게. 그런가? 근데 바로 가면은 쫓아올 것 같아서. 근데 초등학생 걸음이라 멀리도 못 가고 동선도 크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특유한 묘한 기분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반복하고 그 기운이 조금 사라졌다 느낄 때쯤 집으로 도착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야근으로 인해서 늦게 들어가니 동생이랑 함께 저녁을 대충 차려 먹어라 라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꽤 시간이 지난 뒤에도 아무 일이 없자 안심했어요. 늦은 밤 부모님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으셨고 동생이랑 저는 스르르 먼저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뭐야? 이유가 더 있어? 이거 뭐? 어떡해. 무서워.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잠결에 현관문 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은 순간 아까보단 분명히 강해진 강도로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의아했던 저는 현관문 쪽으로 나갔어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저희 집은 꽤 오래된 공동주택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서 문 밖에 무엇이 있는지는 대충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설마. 현관문 건너편에는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술에 잔뜩 취해서 현관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아버지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일정했어요. 그리고 현관문 쪽엔 센서등이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려고 다가가는 순간까지 센서등이 켜지지 않았죠. 그건 사람이 아닌가 봐. 오래 기다렸나?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거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 그렇지. 못한 거지. 그리고 아버지였다면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깜짝이야. 그 사람이 씨. 강하게 현관문을 내려쳤어요. 그때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불투명한 유리지만 문 하나 사이에 두었음에도 얼굴 윤곽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랑 반대로는 유리문에 붙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새하얀 손바닥. 그리고 이거 열어줄래? 라고 또렷하고 다정하게 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이상함을 느끼자마자 엄습해오는 묘한 기분까지. 문 너머에 있는 이건 학원 가는 길에 봤던 그거다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려던 모습으로 멍 때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팟! 하고 센서등이 켜지더군요.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라던 어머니의 등 뒤로 건너편 건물 창문에 비치고 있던 그 그림자 같은 사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뭐 언제? 그때 그 문을 열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야, 민석이 잘 읽는다. 나도 너도 근데 그렇게 잘 두들겨 너? 나 이거 연습했어. 놓고 두드리는 거. 나 민석이 무서웠어. 나도 좀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 뭐?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 무섭긴 있다. 했는데 무섭긴 했는데 초반이라서 후반이 더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기준이야. 오케이. 저는 그러면은 샤메이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연은 한 응급구조사가 사설 구급대에서 일하던 2020년 여름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무하던 사설 구급대에서는 현장 사망자를 이송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10일 이상 방치된 50대 남성의 시신을 이송하게 되는 업무를 맡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목을 맸다고 했는데 부패한 시신은 원래 체액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신은 공간이 좁아서 시신 옆으로 펼칠 공간이 없어서 침대를 옮겨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그때 침대 위에 뭔가가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사진 같아 보이는 액자 3개였는데요. 사망한 망자분은 사진 속에 없었고 홀로 떨어져 지내던 걸까? 생각하던 차에 침대를 옮기고 시신 쪽으로 다가가 시신 위로 덮여있는 이불을 걷었는데 뭔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부패한 시신은 혈관이 많은 쪽, 얼굴 쪽이 형태를 가장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망자분의 얼굴의 형태가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10일 이상이나 왜지? 방치가 됐는데도요. 왜지? 또 보통 방치된 현장은 구더기나 벌레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없었고 또 굉장히 현장이 서늘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동료 구조사와 함께 정신을 차리고 시신을 수습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체포에 시신을 넣어서 고정시키고 들것에 올린 후 방을 나가려 하던 그때 갑자기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았고 휘청였지만 동료 구조사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업무가 하필 늦어져서 이송차에서 쪽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잠들었을까? 어떤 냄새 때문에 잠에 깨게 되고 살며시 눈을 떴는데 앞이 온통 새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말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듯 불투명했어요. 초점을 맞추려 애를 쓰니까 내 온몸이 비닐로 감싸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숨은 가빠져 오고 숨을 마실 때마다 비닐이 달라붙는 느낌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아 비닐을 바로 찢은 그 순간 눈앞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는데요. 설마. 오늘 수습했던 그 망자분이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 망자분은 갑자기 내 목을 졸랐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뭐지?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고 꿈인 걸 깨닫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악취 그리고 목을 조르던 촉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며칠간 잠도 못 잔 채 공포에 떨어야 됐습니다. 제가 자주 뵙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요양병원 업무를 하다 만난 분이십니다. 이분은 치매를 앓고 있어 저를 손자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를 손자의 이름인 동재라고 항상 부르셨는데요. 동재. 동재야. 그런 할머니에게 뭐야? 나 깜짝 놀랐어. 뭐야? 그런 할머니에게 저 또한 손자가 되어주고자 열심히 동재라고 불려도 항상 할머니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나누려던 중에 갑자기 할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재야. 모두가 말리는데 머리채를 할머니가 갑자기 안 놓는 겁니다. 왜 그래? 주변 간호사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할머니를 떼어 놓았을 때 할머니 손에 제 뜯겨진 머리카락 뭉치들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 머리카락 뭉치에 새빨간 피를 토했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놀라서 물어볼 새도 없이 할머니는 갑자기 요양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왜? 말 안 해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고민하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스스로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눈앞에는 얼마 전 수습했던 그 망자가 이불로 덮여있는 모습과 끊어진 밧줄이 보였는데요. 시신 위에 있는 이불을 손으로 걷자 이불 아래에는 할머니가 누워있었습니다. 뭐야? 동재야. 놀란 마음에 CPR도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눈을 뜨지 않았고 저는 꿈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급히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대신 할머니. 전해준 거 아니야? 할머니 불렀지만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 손주해줘서 고마웠어 세훈아 라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동재라고 안 부르고? 동재가 아니고 동재라고 안 부르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정신 할머니는 그렇게 숨을 거두셨는데요. 그 후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향했고 담당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머리카락 뭉치에 피를 토하던 날 간호사가 그 날을 회상하며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머리카락에 피를 토한 날 간호사분이 왜 그러시냐, 괜찮으시냐 라고 이유를 물었는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흥분하며 세훈이 살려야 돼, 살려야 된다고 이러면서 흥분하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저 등 뒤에 있는 저걸 떼야 된다고. 동명씨였나 봐. 그 시신이었나 보다. 그 위급하던 그날 있잖아요. 그 보호자로 되어 있던 친딸 분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지금 위독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는 친딸이 없으셨습니다. 친딸인 줄 알았던 보호자는 사실
신딸이더라고요. 신딸이 뭐야? 할머니는 신딸? 무당이셨습니다. 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응. 그 망자분이 더 이상 꿈에 나오지도 않고 가위를 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니 뭔 무슨 승딸이야? 감성. 뭐 재수없게 왜 그래? 뭔 승딸이야? 뭔 개소리야? 승딸. 아니 잘 읽는다 다들. 무섭다, 무서웠다. 무서웠어. 아니 다들 잘 읽어. 오케이. 다들 짜다 짜. 약간 감동적인 좋습니다. 얘기네. 근데 그래도 할머니가. 5점이네. 응.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내가 실제로 체험한 기묘한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어느 아침 평소처럼 집 근처에 사는 친구 둘과 함께 등굣길을 걷고 있었다. 한동안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시야 앞으로 걸어가는 여자아이 2명이 있었다. 한 명은 나와 같은 반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다른 반 여자아이였다. 나는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시선이 못 바뀌었다. 왜냐면 온몸이 보랗게 물들어 있었으니까. 새빨갛다거나 새파랗다거나 샛노랗다는 말은 있지만 새보라색이라는 말은 없을 터이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머리카락 끝부터 온몸에 걸친 옷, 신발까지 그야말로 온몸이 보라색 페인트라도 뒤집어 쓴 양 새뽀랬다. 평소 그런 괴상한 꼴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평범한 여자아이였다. 평소였다면 친구들에게 야 저것 봐!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꺼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왠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느껴졌다. 입을 열었다가는 나도 모르는 공포가 덮쳐올 것 같은 마치 가볍게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던 친구 2명도 확실히 그 여자아이를 봤을 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리키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느덧 앞에서 걷고 있던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만큼 가까워졌다. 친구들은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이상하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여자아이 얼굴을 보았다.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피부색까지 새뽀랬다. 얼굴, 피부, 발 피부, 다리 피부 모두 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자 여자애 2명은 안녕? 하고 인사를 해왔다. 하고 같이 걷던 친구들이 대답을 해준다. 나만 혼자 오그라든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 역시 너무 이상했다. 누구 하나 저 여자아이 온몸을 새뽀랗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너 왜 놀라는 거야?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여 몰래카메라를 할 이유는 없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깨달았다.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건 교실에 들어서자 더욱 확실해졌다.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니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평범하게 대화하고 있었으니까. 이상하다. 출석을 부를 때나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담임 선생님조차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난 확신했다. 그날 내 머릿속에는 종일 물음표만이 가득했다. 수업 중에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저 아이는 왜 보라색인 걸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아까도 말했듯 그럴 수 없었다. 이것에 가까이 해선 안 돼. 는 본능적인 꺼리낌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학교 직전 청소 시간. 그룹으로 나뉘어 학교 이것저것 청소하게 된다. 우리 그룹이 담당한 곳은 학교 건물 뒤뜰 쪽 어스름한 구석이었다. 왜 또 뒤뜰이 하필 또. 그 보랏빛 여자애도 같은 그룹이었다. 내 눈앞에 온몸이 보라색인 그 아이가 빗자루로 쓰레기를 쓸어 담는 뒷모습이 보인다. 주변에는 나와 그 아이밖에 없었다. 물어보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호기심이 공포심을 넘어섰다. 과감히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있잖아. 어째서 오늘 온몸이 보라색이야? 하고 물었다. 그 순간 여자아이가 몸 전체를 나에게 돌리더니 하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두 눈을 치켜뜬 채 턱이 빠지도록 입을 벌리고 절규했다. 평소 그 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새뽀란 절규를 내뱉는다. 나도 그만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내던지고 교실로 도망쳤다. 이윽고 종이 울리고 청소 시간이 끝나 책상 앞에 앉았다. 종례가 끝나고 하교 시간이 되자 난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매일 함께 하교하는 친구는 그날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나 혼자 하교하는 날이었다. 신발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그 보라색 여자아이가 친구 2명과 함께 걷고 있는 게 보였다. 그 아이도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가든지 체조복을 입고 이쪽으로 걸어온다. 온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는데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아이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억양이 실린 게 아니라 마치 외계인이라 로봇이 말하듯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마 하고 난 달려서 학교를 뛰쳐나왔다.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서는 게임을 하고 그 일에 관해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불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하자 다시 공포감에 엄습했다. 만약 내일도 그 아이가 보라색이면 어떻게 하지? 또 보라색 피부에, 보라색 교복에, 보라색 머리면 어떡하지? 부모님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등교했고 또 그 여자아이와 친구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다. 여자아이는 평범하게 돌아와 있었다. 안도하는 순간 어쩐지 눈물이 쏟아졌다. 왜 돌아오지 다시? 같이 등교하던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서 기뻐서 한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여자아이와 지나치는 순간 아직도 조금 무서워하며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후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가 다시 온몸이 새뽀랗게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날만 그런 거야 그러면? 그날 일도 2번 다시 물어보지 않았다. 도대체 그날 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잡은 건 거고. 이제 더는 물어보지 말라는 것은 적어도 그 아이 자신은 보라색이 됐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일까? 보라색이 되었던 그 친구도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들었다. 그날 뭐지? 그때 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 여기까지. 뭐야? 뭐지, 결혼해서 뭘까? 잘 살고 있대. 그니까. 뭐 귀신이 뭐 그냥 뭐 아니 접신을 근데 했나?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하지 숨기고 말라고 사는 하기도. 건가? 그렇게 숨긴 어. 상태로? 어머. 아니, 결혼한 남자한테 결혼한- 말해줘야 그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어떡함? 어. 그 보라색 사람, 보라색 아기. 보라색 아기. 아니 근데 다시는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 또 물어보지 이야기 그거.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임? 그러면 결혼해야 되나? 그럼 보라색 되는 거지. 보라색 아기 끔찍한데? 낳아야지. 보라색 아기 낳는 거는? 거지 뭐 어떡해. 물어보지 말라 보라색 했는데. 아기. 목소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다르긴 어, 다르네. 아 내가 모르고 꺼버렸다. 다음은 이제 달콤 레나인가? 제가 근데 어, 준비한 레나. 건 좀 다른 건데. 뭘 준비했어? 다른 느낌이 대체 건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어떻게 다르죠? 일단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지? 아 가볍게? 네. 여러분도 혹시 동화 좋아하시나요? 동화 좋아하시나요? 동화? 좋다고 해.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합니다. 아니 안 좋아하는데요. 동화 저는 난 좋아하실 좋아해. 텐데. 좋아하실 텐데라고요? 네, 좋아하셔야 한번 될 텐데. 들어볼까? 오늘 제가 무서운-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네.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동화가 사실은 실제 기록과 맞닿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 기록? 아니요, 몰라요. 순수한 상상 속 이야기들만 알았던 그 장면들이 역사 속 어두운 사건과 겹쳐진다면 그때부터는 이건 더 이상 동화가 아니게 됩니다. 13세기 말, 옛날이에요. 엄청 옛날이죠. 독일 하멜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지금은 그 되게 아름다운 도시 마을이지만 당시에는 질병과 굶주림이 빈번하던 중세의 흔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284년대 이 하멜른에서는 쥐떼로 인한 식량 피해와 흑사병, 전조로 불안에 극에 달아 있었는데 자 마을에서는 이제 시끌벅적했었어요. 밤마다 창고가 털려 빵이 없어 빵이. 쥐들이 밀가루를 갉아먹었어. 우리 가족은 이번 겨울 굶어 죽고 말 거야.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가 나타납니다. 화려한 색의 옷,
길고 가느다란 피리를 든 모습. 이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해충 구제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충 구제인. 해충 구제인? 아 그런 컨셉. 컨셉이 아니고 실제 기록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해충 구제인이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씨가. 피리 부는 사나이. 쥐를 없애드리지요. 하지만 약속한 그 말을 꼭 주셔야 합니다. 말 원로. 그래, 쥐만 사라진다면 뭐든 주겠네. 그가 피리를 불자 기적처럼 그가 피리를 불자 기적처럼 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골목, 지붕, 하수구, 심지어 사람들 발 밑에서도 쥐가 나왔습니다. 모두 줄지어 사내를 따라 강가로 향했고 순식간에 그 쥐들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환호했죠. 만세! 피리 부는 사나이! 만세! 하지만 약속의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야. 에이, 절반만 줘. 약속과 다른데요. 그 선택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1284년 왜 웃으시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너무 무서워서 웃음으로 승화 중. 음소거하고 개웃고 있었는데. 무서워. 1284년 6월 26일 그는 다시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쥐가 아니라 아이들이 반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130명의 아이들이 황홀한 표정으로 사내를 따라갔고 마을 밖 코페른산 인근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 하멜은 시의회에서 연대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84년 6월 26일 피리 부는 자를 따라 130명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사라졌다. 단 퉁스트라세에 사는 아이 퉁스크트라세에 사는 아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이후 하멜른의 기록에서 아이라는 단어는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전염병, 집단 이주 혹은 유기로 해석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그날 피리 소리가 골목을 스쳤다. 이상이다. 이상? 아니요, 130명의 아이들이 사라졌대요. 안 무섭냐고요. 끝이야? 에? 130명의 애들이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땅으로 솟았냐고요? 에? 하늘로 솟았냐고요? 땅으로 꺼졌냐고요? 안 무섭냐고요?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섭다. 아, 근데 본인도 자꾸 웃으시던데. 아니, 자꾸 하면서. 나는 진짜 무서워. 나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무섭다. 130명의 애들 어디 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제목. 웃으시잖아요. 자, 제 점수는요? 점수가 다 왜 이래죠? 어, 2점이나 준다고요? 야, 후원데? 아니, 무서운데 왜 130명 애들도 많은데 5명도 통솔하기 힘든데 애들을 130명을 그 걔네들을 자, 어떻게 다 달콤 싸가? 레나님의 네. 아주 무서운 음. 피리 부는 사나이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지목해 주시겠어요? 초승달.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것도 내가 초등학생일 때 혼자 자다가 겪은 이야기다.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맞벌이라 나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야 무서워서 울고 중간에 못 견디고 부모님들에게 전화하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2년, 3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점점 익숙해져서 혼자서 잘 잤었다. 다만 자기 전에 항상 습관처럼 해놓고 자던 습관이 있었는데 일단 안 쓰는 다른 방들은 불은 켜둔 채로 문만 닫아놓고 거실이랑 주방은 불을 켜두고 TV도 조용하게 틀어놨다. 이렇게만 해두면 꽤 안정감이 들고 긴 베개 하나만 껴안고 자면 그럭저럭 잘 수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준비하고 누웠다.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멀게 들리고 거실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몇 분, 몇 시간, 아니면 몇 초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자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 목소리였다. 난 잠결에 눈을 희미하게 떠서 고개만 살짝 움직여서 방문 쪽을 확인했는데 실루엣 하나가 방문에 기대어 있는 게 보였다. 아, 엄마겠지. 그리고 다시 누우려는데 자니? 그래서 자요.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며 긴 베개를 찾으려고 이불 안에서 손을 더듬었다. 그런데 그때 이불이 슥 하고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는 누군가가 이불을 살짝 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 엄마가 그러는. 그리고 이번엔 그니까 그치. 그런 이불 안쪽에서 엄마 소리가 들렸다. 자니? 뭐야 왜 그래? 깜짝이야. 그래서 난 엄마가 나를 재워주려고 일어나? 하고 이불에 들어온 엄마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촉감이 너무 이상했다. 사람 피부가 아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고 속으로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든 순간 이번엔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너 깼지?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목소리는 엄마인데 소리에 고저 없이 노이즈가 심하게 낀 듯한 소리가 들렸고 순간 난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고 당황해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고는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땡땡아 자냐? 아빠 치킨 사왔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얘 자요. 조용히 해요. 엄마 목소리가 뒤따라서 들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건 뭐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 팔에서 무언가가 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도 못 뜨고 몸도 못 움직이고 그대로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입만 꼭 다문 채 울고 있었다. 아빠가 내 방을 문을 열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못 떴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그때 그 소리에 반응해서 내가 눈을 떴으면 대체 뭘 봤을까? 가끔 상상은 해봐도 실제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어서 더 자세하게 상상하지는 못하는 게, 왜냐면 그때 만졌을 때 촉감과 들었을 때 소리로 상상을 해보면 그 엄마는 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고 130명 승천하는 몸통은 수요가 내게서 있었으면 등 5점 돌아 받았을 누워있었다.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무섭다. 우와. 아니 최신 기술 뭐예요? 최신 기술. 그니까 무서워요. 깜짝 놀랐어. 근데 너무 깜짝 놀랐네. 놀랐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 저도 130명 올려. 아, 그니까 뭐야, 여기 앞에 애 130명 지나갔으면 별 5개 감이었는데, 까비. 까비 앞으로 지나가 피리 소리라도 나왔다면. 그니까, 그러면 전 이 다음 지목을 자매이 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서울의 한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아들인 저와 어머니 단 둘뿐이니 저희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광주의 한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어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각별했던 사이인 만큼 항상 저도 살갑게 대했고 어머니도 저를 항상 사랑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면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특히 그날은 엄마 요즘 너무 힘들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어머. 평소에 이런 적이 없던 어머니셔서 저 굉장히 놀라서 바로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계속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을 계속 두드려도 깜짝이야.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져서 지금 가게에 있으신 건가? 하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길은 늦은 밤이라 그런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에서 갑자기 이명 같은 소리가 들렸고 놀란 마음에 전화를 끊자 숨막히는 정막이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서둘러 가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서는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 철퍽 소리와 함께 스윽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걸으면 다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화분 밑에 평소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뒀기 때문에 그 열쇠를 찾는 중에도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져 오는 겁니다. 열쇠를 찾아 다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을 살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 안심한 후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던 그때 의식이 조금씩 몽롱해지면서 쓰러지듯 저는 잠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야? 라고 물어보려던 그 순간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저는 아마도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퍽 슥 하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굴려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는데요. 거기에는 다리가 없는 여자가 몸을 끌면서 저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윽 하는 소리는 몸을 끄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위에 눌리면 새끼손가락을 조금이라도 구부려봐라 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안간힘을 쓰면서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다가오더니 제 새끼손가락을 잡는 겁니다. 깨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 그때 가게 문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깨어났고 급하게 달려나갔더니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괜찮냐고. 응. 그런데 어머니의 몸이 차가웠어요. 왜? 안고 있던 팔이 점점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또 해봐. 와. 다시 눈을 떴는데요. 그제서야 진짜로 꿈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너 지금 가게야? 당장 거기서 나와! 라고 했고 급하게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만에 엄청 초췌해진 상태더라고요. 어머니는 몇 달 전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제가 들었던 그 철퍽 슥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뒤를 돌아보자 계속해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불길한 마음에 어머니는 집까지 달렸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계속해서 틀렸다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와.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밖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왼쪽 골목도 보고 오른쪽 골목도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안심하려던 그 순간 바로 밑에서 와 씨. 바닥에서 여자가 몸을 끌며 어머니의 몸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네. 그 이후 남보다 그런 일이 낫겠네. 계속해서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쯤이면 항상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경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모가 마침 외할머니의 뒤를 이어 무당이 되셨는데요.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와 함께 이모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날 밤은 지내야 하니 어머니는 얇은 소금을 방 곳곳에 뿌렸고 팥 한 대를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는 방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 그 여자는 다시 한번 다가오면서 저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고 또 깨보라고 노력해보라면서 또 해보라고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려고 고개를 어렵게 돌렸는데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중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가 너도 방금 그 여자를 봤냐? 라고 물어보셨고 맞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저를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소금과 팥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잠결에 팥을 건드려버리고 말았고 그 순간 저를 찾아 새끼손가락을 잡았던 겁니다.
다음 날 무당인 이모를 찾아갔는데요. 이모는 터를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거기서 왜?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 이후 지방령인가? 가게를 정리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로 내려오셨는데요. 왜요? 어. 어머니는 터를 옮겨서 그런지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갔다고? 아직 어머니에게 말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깜짝아. 뭐야? 그 이후로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쌍나다. 못한 채. 어. 아니 귀신 당연히 있지. 뭐야 귀신 아니, 없어. 아니 뭘 혼에도 귀신이 무게가 없어. 있다 내가 했어. 내가 귀신이 무서운다. 어딨어. 내가 언제였지? 추석? 설날인가? 설날에 부모님하고 그 TV에서 응. 곡성이랑 파묘 알아? 너, 아, 파묘. 어 봤어. 둘 다 봤어. 야 진짜 파묘를 진짜 무섭게 봤단 말이야. 응. 근데 내가 이제 그날 집에 못 가겠는 거야. 무서운 거 보고 나니까. 그래서 나 그냥 엄마 집에서 그냥 잤다? 내 동생 침대에서? 근데 내 동생 방이 창문이 엄청 이렇게 크게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나 진짜 자고 있었는데 딱 눈을 떴는데 창문에 그 파묘에서 나온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흰 소복 같은 거 입은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무서워. 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막 꿈속에서 이렇게 막 발버둥을 막 쳤거든? 아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창문에 비춘 거니까는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원래 창문 쪽 보고 있다가 진짜 진심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야. 막 나한테 올까봐. 나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갔거든? 아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나한테 온 거야. 왜 저래 너 입 벌리고 왔다는 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엄마 집에서 내가 엄마 하면서 이렇게 벌떡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렸거든. 그래서 그때 새벽에 우리 가족 다 깨고 내가 막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그니까 새벽에. 난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진짜 더 믿어졌어. 안 그래도 귀신 있다고 믿었는데 무섭다. 기가 좀 약한가 보다.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엄마가 약간 좀 쉬쉬하는 내용이긴 한데 약간 우리 이모들 쪽에서 약간 신내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그런 이모가 있다고는 하더라고. 무서워라. 그래서 약간 좀 오점, 그런 오점이요. 꿈을 자꾸 자주 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로는 그래. 우리 엄마 말로는. 그리고 그렇게 가위 엄청 많이 눌리는 것도 집을 좀 바꾸고 하니까 좀 덜 눌리기 시작했어 확실히. 그게 아. 중요하긴 해. 그 터가 장소가. 진짜 중요한가 봐. 터가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집 구할 때 그 문 열리는 방향 이런 거 있잖아. 응. 아. 그런 거 다 보고 집을 구하고 막 그랬었어. 아. 문 열리는 방향이랑 물 틀었을 때 물 나오는 방향 있잖아.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내 머리가 가깝지 않은 곳으로 좀 내가 그러니까 침대를 놓을 때도 물 쪽에 안 놓고 그런 거를 좀 보고 놓고 난 절대 문 앞쪽에 거울 같은 거가 거울이 문을 반사하지 않도록 해. 나 반사되는데. 나 무서운데. 나는 침대- 절대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안 어떡하지? 하려고 해. 다행히도 완전 그렇게 안 돼 귀신 있다. 마구 들어왔는데 우리 집으로. 나 갑자기 거울 무섭다. 귀신 130명 들어왔다고요? 거울 바로 바꿔놔야겠다. 다행이다. 레나야 고마워. 너 덕에 오늘 좀 많이 덜 무서운 것 같아. 이제 레나 거 맞아. 레나 거 레나 한번 들어야겠다. 갈까? 레나 거 들어야겠다. 근데 뭔가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한 것은 동화는 아니고요. 아 동화가 아니라고. 내가 가위 눌린 얘기가 더 무서울 것 같긴 해. 오. 뭔데? 레나도 가위 눌린 적 있어? 레나. 음. 거의 눌렸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집에 방이 좀 많아. 방이 좀 많은데 버려져 있는 2층 침대가 있거든? 한 방에? 원래 나랑 언니가 쓰던 방 그 침대였는데 이제 뭐 가족들 대가족이었다가 이제 가족들 나가고 이제 분가하고 하면서 이제 그 방이 빈 방이 된 거지. 그래서 그 2층 침대는 항상 비어 있었거든, 그 방이랑.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루는 컴퓨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이. 아니다. 하루는 내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싶은 거야. 거기 2층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지. 그래서 2층에서 막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거기 북박이장이 하나 있거든. 침대 맞은편에 북박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엄청 긴 머리카락의 여자가 목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를. 와, 2층. 씨.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거든?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시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못 들으셨는지 그냥 아무도 나를 구해러 오지 않는 거야 그 방에. 결국 그대로 기절했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아빠 방에 달려가서 아빠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귀엽네. 소리 질렀는데 그때가 뭔데? 중학생 때인가 내가 그때 나는 내가 가위를 눌렸구나 이 생각을 했어.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컴퓨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컴퓨터 게임이 밤에 10시 이후로는 못했거든 집에서. 그래서 내가 노트북을 들고 내 방에서 하면은 혼나니까 그 아무도 안 쓰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컴퓨터 게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실실거리면서 들어갔어 그 2층 침대.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이제 노트북을 딱 켰지. 근데 킨 순간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람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트북 버리고 그냥 나갔어. 그리고 다음날 혼났어. 엔딩이 그렇게 하고 어. 혼나고 끝이었어? 혼났어. 아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나는 그 방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 그 방에서 절대 안 가. 그럼 완전 누구 써? 반대편 방. 그거 누구 쓰냐고 아빠. 나는 근데 거기 진짜 좀 이상해. 거기는 항상 차가워. 근데 그 방에 귀신이 있다니까. 아니 너 그럼 아버지한테 귀신 짬처리 한 거야? 짠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무슨 귀신이 있냐면서 아빠가 쓸게 이 방 하면서 아빠가 쓴 거야. 온몸으로 맞고 계신 거야 지금. 어이 레나야 역시. 걱정하지 마라. 귀신 지켜주고 계셨네. 지켜주고 계셨는데. 역시 대버지. 다시 이제 동화 얘기로 너 동화 이제 동화 동화 얘기. 얘기. 동화 얘기. 이거는 동화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쉽다. 아 동화 얘기 재밌는데. 14세기 유럽. 아 이번 14세기 약간 14세기. 네, 14세기 유럽입니다. 흑사병이 한창 유행이었죠. 14세기. 흑사병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더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척? 병마와의 싸움 끝에 대기근이라는 또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죠. 그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어요. 겨울이 오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왜 웃어요? 왜 본인이 웃어요? 말하는데 본인이 무슨 안 듣고 해. 죄송합니다. 겨울이 오면 아이들이 사라진다. 독일 깊은 숲 가장자리에 살던 한 나무꾼 가족이 있었는데요.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계모가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면 우리 전부 죽어. 애들을 숲에 두고 오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여보. 사람? 굶어 죽는 게 사람인가? 그날 밤 한 남매는 부모의 대화를 엿듣고 몰래 밖으로 나가 조약돌을 모았어요. 오빠 무서워. 걱정 마, 그레텔. 내가 길을 찾아줄게. 다음날 아이들은 숲 깊숙이 끌려갔지만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며칠 뒤 계모는 더 깊은 숲속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빵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했지만 슬프게도 들짐승과 새들이 모두 먹어치웠답니다. 길을 잃은 두 아이 앞에 기이한 집이 하나 나타났는데 벽은 설탕, 지붕은 초콜릿, 창문은 사탕. 굶주린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 한 노파가 나타났죠. 아이들아 배고프지? 어서 들어오렴. 갑자기 장르가. 늙은 노파는 헨젤을 우리의 가두고 살을 찌우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애들을 재워가며 손가락 굵기를 확인했죠. 그리고 오븐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레텔은 귀를 노리다 노파를 오븐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불길 속에서 마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모두 오두막 안에서 금은 모아와 이름 모를 어떤 뼈들이 가득한 상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헨젤과 그레텔인데요. 와 진짜 몰랐어요. 예. 여기에도 숨겨진 실화가 있는 거 아시나요? 뭐죠? 이게 사실 동화 속에 나오는 노파가
숲속에 은둔하며 살아가는 고립된 인육을 먹는 어떤 범죄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 수도 있다. 아, 아니 근데 그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맞네. 사람들이 막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막 무덤에 가서 막 아. 너무 배고파서 시체까지 먹을 정도로 막 배고팠어. 그런 게 이제 오. 기록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럴 수 대기근이었다 있겠다. 보니까 인육을 먹었다는 그런 결국 저희가 아는 헨젤과 그레텔은 그 어린이들이 웃으며 읽는 그런 모험담이 아니고 그 굶주림이 인간성을 집어삼킨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점수 드릴게요. 아니 채팅창에 누가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점수조차 아깝다. 아니 뭐가 아까워. 야 아니 인육 안 무서워? 인육 먹었다는데 안 무섭냐고. 130명 애들이 살아주고 인육 먹은 게 너무 무서운데. 그 달콤 레나 지금 14세기가 몇 년도인지나 아세요? 14세기가 1400 땡땡년도 아니에요? 혹시 저희가 지금 사는 세기가 몇 세기인지 아시나요? 21세기. 근데 1400년도가 너무 14세기. 무섭지 않아요? 인육을 먹었다는데. 아니 그게 130명 애들 아, 살아준 진짜 것도 개웃기네. 너무 충격이고. 혹시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도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 이게 끝인데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130명 이거- 애들 어디 갔냐고. 말해봐. 아니 왜 자꾸 어디가? 130명 애들한테 집착하냐고. 아니 스쳤다.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아까 그래서 그랬다. 어? 이 지랄로 그런 일은 끝나니까 13세기 존나 말고 웃김 대한민국에서도 그냥. 그런 일들이 옛날엔 많았어. 애들이 사라지는 거? 아우 어. 크크 무섭긴. 이거 무서워. 납치하고. 우리나라에도 납치를 했다고? 애들 갖다 팔고. 애들을 판다고? 애들 갖다 팔고. 옛날에 진짜 많았어.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130명이 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피리부는 사나이가 데려갔나 보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납치 안 당하고 너무 고맙네. 정확하게.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 아 귀가 간지러워. 귀가 습해요. 귀가. 잘한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친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어쩌다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친한 지인이 진지하게 나는 진짜 귀신을 봤다. 난 진짜 귀신을 봐. 나는 좀 기가 약하고 그래서 난 진짜 귀신을 자주 봐. 라고 얘기했고 다들 병신 귀신은 무슨 귀신 이러면서 놀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분위기를 잡고 아니 진짜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깔면서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는 그분이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번쩍 깨게 됐대요. 그리고 가위에 눌린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생활관 문이 끼익 열리더니 사복을 입은 꼬질꼬질한 남자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랜 경험상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눈치를 챘고 그분은 다시 자는 척을 하게 됐는데 그 사복을 입은 남성이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 가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 했대요. 그러다가 그 형 앞에 딱 서고서 한참을 뚫어져라 얼굴을 쳐다보더니 너 안 자지? 하고 말을 걸더랍니다. 그 말을 받아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필사적으로 눈을 꼭 감았는데 얼굴을 아주 가까이 밀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너 안 자지? 너 안 자잖아.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야, 너 민수 알아? 민수 어딨어?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 말을 이어나갔더래요. 그러더니 그 형은 귀신을 자주 봐서 면역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안 들리는 척, 못 본 척 했는데 갑자기 그 사복 입은 남자가
김민수 어딨냐고! 하고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보초를 서던 분들도 놀라서 뛰어들어오고 형은 패닉 상태로 덜덜 떨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맞은편에 있던 다른 분들도 똑같이 바들바들 떨면서 야 너도 봤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2명이나 본 거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가 됐고 그 새벽에 CCTV를 돌려보자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정말 봤다고요. 진짜 있었다고요.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중에 다른 생활관층에서도 으악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가보니까 거기도 그 형이 누워있던 자리에 계신 분이 똑같은 차림의 사복의 남자를 봤고 자꾸 민수가 있냐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누워있던 사람도 또 똑같이 봤었다고 해요. 무려 4명이나 이 새벽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하니까 정말 침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군 내에 비상이 떨어져서 새벽에 다들 옷 차려입고 군대 전체를 수색하던 일이 있었으나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였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거의 다 믿는 분위기였는데 장난기 많던 지인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그분이 같이 군복무했던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그때 기억나냐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전화 받았던 그분이 처음에는 즐겁게 안부 인사하면서 전화 받았다가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하고 뚝 끊었다고 하면서 다들 와. 얼어붙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서워. 뭐야? 왜 왜 어디 가서 하지 말라는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미 지금 했는데? 그니까 이미 했는데 뭘 지금 이미 했는데? 우리 큰일 난 거야? 나 어떡해. 귀신 얘기하고 온다고? 우리 큰일 났다. 너 안 자지? 무서워. 민수 어디 갔어?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은 자기 얘기하는 거 와서 듣는다고 함. 무서워.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나? 아 근데 이거 많이 전해 들은 거잖아. 이거. 나도 맞아. 전해 들은 우리가 거잖아. 괜찮아. 나도 들은 거야. 나 전에 이거 맹수이가 한 거야. 맹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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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아니야. 거야. 맹수님만 안 돼. 위험하고 안 난 돼. 위험하지 않아. 너희 나 자, 무서워.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되는 괴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무섭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진짜 저 이제 감 잡았음. 내가 다 상기시켰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130명 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이거 샤메랑 같이 준비하면서 너무 무섭지 않니? 130명이 어디 아 갔지? 그래서 사실 이제 먼저 저걸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게임하면서 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이겠지? 농담이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난 무서운데. 아니 진짜 저 얘기를 5분에 한 번씩 참외야 130명이 어디 갔냐고 막 이러면서 계속 게임하는데 아, 개웃기네. 다음에는 조금 더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다들 늦은 시간도 괜찮다고 하면은 네. 좋습니다. 더 늦은 시간에 해보죠. 더 늦은 시간에 12시 이럴 때